여러분, 혹시 작년 금융시장에 진짜 승자가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뭐 테슬라 주주 아니면 엔비디아? 아니요, 아닙니다. 바로 금, 은, 구리 같은 금속에 투자한 사람들이었어요. 금값이 72%, 은은 무려 118%나 폭등했고요. 구리랑 백금까지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2026년에도 이 랠리가 계속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본 게 거대한 쓰나미의 그냥 첫 파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작년에 이 폭등을 정확히 예측했던 월스트리트 전문가 스테파니 폼보의 분석을 중심으로 2026년 금속 시장의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요, 사실 단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시 돈을 찍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금속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인지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돈을 찍어낸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인데도 그게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다들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까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니까 처음부터 아주 흥미롭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모두가 기준금리라는 작은 창문으로만 시장을 보고 있을 때 진짜 거대한 게임은 전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2022년부터 경제학 교과서를 거의 새로 써야 할 만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렸는데 이상하게 장기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맞아요. 반대로 금리 인하를 시사하니까 수익률이 갑자기 폭등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네,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중앙은행이 엑셀을 밟는데 차는 뒤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는 막 앞으로 튀어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그 이유는 시장이 더 이상 연준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다 라고 아무리 포장해도요. 대차대조표가 다시 부풀려진다는 건 본질적으로 시중에 돈이 더 풀린다는 의미거든요. 아, 돈의 총량이 드러나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실물 자산인 금액에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되는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준금리 조정이 자동차의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는 거라면 대차 대조표를 늘리는 건 그냥 연료 탱크 자체를 무한정 키워버리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페달을 어떻게 조작하든 연료가 계속 들어가니까 차는 멈출 수가 없는 거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재정위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운전대를 잡고 경제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라는 거대한 힘이 뒤에서 차를 그냥 밀어버리는 형국이죠.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증거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랑 따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정부 씀씀이가 커진 것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거대한 빚더미 위에서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올해 2026년은 그 문제가 수면 위로 확 드러나는 해가 될 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1년 안에 새로 조달해야 할 돈, 그러니까 재차입해야 할 돈이 무려 10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10조 달러요? 네, 이건 새로운 빚이 아니라 기존 빚의 만기가 돌아와서 그걸 갚기 위해 다시 빌려야 하는 돈입니다. 와, 10조 달러라니.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20배에 가까운 돈을 단 1년 안에 다시 빌려야 한다는 거군요.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그 많은 돈을 시장에서 다 조달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정부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도 투자해야 하고 개인들도 대출이 필요하고 결국 한정된 돈을 놓고 정부, 기업, 개인이 피 튀기는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정 금리가 폭등하는 걸 막기 위해 연준이 꺼내들 마지막 카드가 바로 수익률 곡선 통제, YCC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률 곡선 통제, YCC.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라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왜 마지막 카드라고 불리는 거죠? 정부가 발행하는 장기 채권까지 연준이 무한정 사들여서 금리를 억지로 눌러버리는 정책입니다. 시장에 채권을 살 사람이 없어도 중앙은행이 우리가 다 사줄게, 얼마든지 돈 찍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사실상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이네요. 그렇죠. 더 많은 돈을 찍어내겠다는 대국민 선언인 셈이죠.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거대한 변화가 마치 무대를 만드는 작업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무대를 만들고 조명을 비추고 있는데 이제 그 위에서 금, 은, 구리라는 배우들이 각자 어떻게 춤을 출지 살펴봐야겠군요. 가장 관록 있는 주연 배우 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월가에서는 금값 5,000달러를 거의 기정사실로 본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네, 단순한 강세장을 넘어서 아예 구조적 강세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의 배경에는 과거에는 없던 두 종류의 새로운 큰 손들이 있거든요. 큰손이요. 첫째는 비서방 중앙은행들입니다. 러시아에 달러 자산이 동결되는 걸 본 중국, 인도, 터키 같은 나라들이 달러를 더는 못 맺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의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을 정말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와,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줄은 몰랐네요. 미국이 휘두른 제재라는 칼이 역설적으로 달러의 지위를 흔드는 부메랑이 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손은 더 예상 밖의 플레이어입니다. 바로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도입니다. 네, 암호화폐 회사가 금 시장의 고래가 됐다고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인데요. 네, 테더가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 가치를 1달러에 고정시키려고 그 담보자산으로 막대한 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매입 속도가 웬만한 중앙은행들을 합친 것보다 빠를 정도예요. 와,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수요까지 더해지니까 월가의 전망도 파격적이겠네요. 월가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다고 평가받는 야데니 리서치의 전망이 대표적인데요. 올해 금값 목표치를 5,900달러, 그리고 놀랍게도 2029년에는 무려 1만 달러까지 내다봅니다. 1만 달러요? 네, S&P 500 지수의 장기 가치와 금의 명목 가치가 함께 상승한다는 분석에 기반한 건데 그 전제는 결국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1만 달러가 된다는 게 금이 갑자기 귀해졌다기보다는 1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휴지 조각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군요. 씁쓸하지만 현실적이네요. 맞습니다. 금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돈이 싸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금에 대한 구조적 강세는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은은 좀 헷갈려요. 작년에 118%나 올랐다가 최근에 급락하는 걸 보면서 역시 투기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 장기적인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건지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 은은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을 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함정일 수 있어요. 1월 초중순까지는 세금 관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또 원자재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기술적인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단기적인 수급 요인이군요. 네, 그래서 신규 진입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 시기의 조정을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회라고 보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핵심은 선물 시장의 가격표가 아니라 실물 시장의 아우성입니다. 최근 런던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 실물 시장에서 백어데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어데이션이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보통은 나중에 받을 물건, 즉 선물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현물보다 비싸잖아요. 보관 비용 같은 게 붙으니까요. 그런데 백어데이션은 그 반대입니다.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거죠. 이건 나중에 받을 은 말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줄 수 있는 실물 은이라면 웃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마치 마트에서 마지막 남은 한정판 상품에 프리미엄 붙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시장의 실물 재고가 정말 부족할 때만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선물 시장의 투기꾼들이 아니라 진짜 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물건이 없다고 외치는 소리군요. 그 실물 수요는 어디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바로 AI 혁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해졌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가 바로 은입니다. 그렇군요. 은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7년에서 10년이 걸릴 정도로 공급은 비탄력적인데 AI발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완벽한 수급 불균형 상태에 놓인 거죠. 여기에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 허가제까지 시행하면 공급 부족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닥터커퍼라고 불리는 구리는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닥터커퍼는 경기가 좋아져야 오르는 거 아니었나요? 지금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건 좀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구리 역시 이제 새로운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 선행 지표였지만 지금의 상승은 경기 회복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끌고 있는 겁니다. 아, 구리도 AI군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은이 118% 폭등한 반면 구리는 약 40% 상승에 그쳐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많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AI 데이터 센터와 구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냥 전선에 좀 들어가는 수준 아닌가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건 거대한 신도시 하나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서버와 냉각 시스템을 연결하는 전력망에 막대한 양의 구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전력 효율을 높이려고 데이터 센터 내부 설계를 바꾸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구리가 필요하게 됐어요. 와, 결국 AI 혁명이 계속되는 한 구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진짜 그 말이 생각나네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가만히 현금만 쥐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내 돈의 가치가 계속 녹아내리는 시대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 파도에 올라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그냥 동네 금은방 가서 골드바라도 사야 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ETF를 활용하신다면 장기 투자 시에는 선물 가격을 계속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롤오버 비용이 없는 현물 기반 ETF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아, 세금 구조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실물금이나 은을 살 때는 부가세 10%를 먼저 내고 시작해야 하지만 ETF는 나중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을 내니까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가장 중요한 건 금속별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일 텐데요. 금, 은, 구리가 다 같은 금속이라고 똑같이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 금속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보험 같은 역할이죠. 시장이 무너질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반면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3, 4배나 큽니다. 고수익, 고위험 자산에 가깝죠. 아,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급락 위험도 커서 장기 보유보다는 중단기적인 접근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는 산업 트렌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AI와 전력 인프라라는 거대한 미래 변화를 믿는다면 투자하는 자산이죠. 비유하자면 금은 내 자산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골키퍼, 구리는 성장을 이끄는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은은 가끔 엄청난 골을 터뜨리지만 기복이 심해서 잘 활용해야 하는 조커 선수 같은 느낌이네요. 와,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금속에 투자 안 하면 바보가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이 장밋빛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블랙스완, 그런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째,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경기 급락입니다. 이 경우 산업 수요 비중이 90%에 달하는 구리와 60%인 은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은 우리라 안전자산으로 부각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땐. 그렇죠. 둘째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통제불능이 돼서 연준이 갑자기 강력한 긴축을 재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모든 자산 시장이 흔들릴 겁니다. 그 외에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나 은이나 구리를 대체할 획기적인 신소재가 개발되는 기술 혁신 같은 변수들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은 작년보다 훨씬 더 큰 파도가 예상되는 해다. 10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부채 재조정이라는 거대한 파도, 탈세계화와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조류, 그리고 AI가 촉발한 새로운 산업 수요라는 바람까지 거의 모든 조건이 실물 자산, 특히 금속의 구조적 강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세계화와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저물고 돈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희석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지금 금속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투기 열풍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의 규칙에 맞춰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생존 전략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을 들으신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세상이 흘러간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 오늘을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아, 그때 금속 자산을 조금이라도 담아두길 정말 잘했다고 안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현금만 보유하는 것은 어쩌면 조용히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